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뉴욕 가보신 분들 많죠. 뉴욕은 사실 세계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맨하탄 섬, 그리고 롱아일랜드, 긴 섬이죠. 실제 지도 보면 길다란 섬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 이 스태튼 섬,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섬 건너편 대륙은 뉴저지입니다. 맨하탄과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를 잇는 다리가 조지 워싱턴 브릿지인데요. 그래서 맨하탄에 유수한 비즈니스맨들이 이 버겐 카운티에 많이 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뉴욕 가가지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허드슨 강변을 조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뛰다가 보니까 건너편에 언덕배기 위에 아주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가 버겐 카운티였을 겁니다. 이 버겐 카운티에는 파라무스 파크 쇼핑몰이라고 아주 크다란 쇼핑몰이 있습니다. 5,000평이 넘는 크다란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뭐 평수는 5,000평인지 그보다 훨씬 더 큰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큰 쇼핑몰입니다. 뭐 이케아라고 하는 IKEA라고 하는 유명한 대형 가구업체, 니만 마크스, 메이시스, 이런 유명 백화점, 센츄리 21, 이게 또 유명한 그 패션 아울렛이죠. 뭐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서 있습니다. 5,000평은 훨씬 더 됐겠네요. 내가 5천만 명을 5,000평으로 잘못 읽었네. 여하튼 이 파라무스 파크 쇼핑몰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맨하탄 섬, 연간 5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만약 문을 연다면은 그 관광객들을 흡수해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무스 파크 쇼핑몰은 막대한 잠재 수익을 포기한 채 매주 일요일 되면 반드시 문을 닫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주일 휴무 원칙에 따라서 일요일 영업을 전면 규제하고 있는 버겐 카운티의 블루로, 즉 블루법 때문입니다. 이 맨하탄 지역의 업자들, 파라무스 파크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업자들, 그리고 지역 언론들은 수시로 버겐 카운티의 영업 규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습니다. 주일 휴무 원칙을 쇼핑몰 영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리에 위배된다. 비즈니스맨에서도 아주 바보 같은 규제다. 이런 주장들이 매번 제기되지만 정작 주민들은 1959년 이래 4차례에 걸쳐서 주민투표를 했는데요. 번번이 블루법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여전히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수지타산에는 어긋난다 손 치더라도 지역 공동체의 조그마한 가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에 존중할 만한 가치에 부합되는 규제라면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지역 주민들의 뜻이었던 겁니다. 최근 규제개혁 바람을 타고요, 한국규제학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 대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나돌아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해봤는데 골목 상권을 살리는 효과도 미미하고 소비자 불평은 처리한다면서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장을 그런 보고서에다 반영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정작 다르게 얘기합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회복에 적잖은 효과를 냈다. 그래서 이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도 그 정도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돼야 할 착한 규제라는데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물론 공무원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을 억누르고 규제를 양산하는 것, 그건 막아야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상당수의 규제는, 대다수의 규제는 그보다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하는 박근혜,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불공정한 대기업에게 극도로 유리한 경제 환경을 더 대기업에게 유리한, 재벌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55대 45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동안 김한길의 구민주당과 그리고 안철수 당이 통합을 했던 그 명분이 됐던 기초공천 표지라고 하는 그 대국민 약속에서 후퇴하는 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사태가 이토록 꼬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쪽은 새누리당입니다. 늘상 얘기하지만은 기초공천을 유지하느냐, 기초의 단체에 대한, 기초 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느냐, 혹은 정당 공천을 폐지하느냐의 문제는 다 장단점이 있는 일입니다. 어느 하나가 선이고 어느 하나가 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왕지사 여야가 모두 대통령 선거전에서 기초 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했다면은 그 약속을 지켜서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약속을 통해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약속을 헌신작처럼 내팽개치고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겠다고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결국은 정당 공천을 하도록 만들게 된 그 원인 제공자는 새누리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막 나가더라도요, 잘못한 놈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방귀 낀 놈이 썩낸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일상화 된다면은 그 사회 망한 사회인 겁니다. 잘못한 놈들은 응징을 해야 되고요. 그야말로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선거의 룰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야당의 입장, 안철수의 정치적 타격 운운하기 전에 우선 그 점을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겨레신문 오태균 논설위원이 쓴 칼럼 민생 없이는 미생도 없다. 이건 과거 고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 공천을 하기로 결정이 난 그 이전에 쓴 칼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칼럼이고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겨드릴 칼럼인 것 같아서 오늘 헤드라인 머리 칼럼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에 미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한 번 약속을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기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그가 애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는 약속한 시간에 다리 밑에 갔으나 웬일인지 애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개울물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약속 장소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다리 기둥을 끌어안은 채 숨지고 말았다. 이 미생의 고사를 사기 소진열전에서 합종설의 제안자로 유명한 소진, 말 잘하는 소진이 이 미생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옛나라의 소왕을 설득하면서 미생을 신이 있는 사람의 전범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해석이란 건 항상 정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장자는 미생을 전혀 달리 해석했습니다. 미생은 신의의 전범이 아니라 쓸데없는 명목에 얽매여 목숨까지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은 정반대로 엇갈릴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미생에 대해 엇갈린 해석이 충돌한 적이 있다. 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일 때의 일이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수정안을 지지하는 친이명박계와 원한 고수를 주장하는 친박근혜계로 나뉘어 있었다. 이때 친이계의 당 지도부는 세종시 원한 고수를 주장하는 박근혜 의원을 미생의 어리석음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소진의 해석에 입각해 반론을 폈다. 미생은 죽었지만 귀감이 됐고 애인은 평생 괴로움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있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결론은 다 아시다시피 여당 속에 야당 노릇을 했던 박 의원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 인해 신뢰의 정치인이란 브랜드도 한층 강화됐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게 그야말로 1200% 사기라는 점은 만천하에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그러한 사기가 들어먹어서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역시 없는 법인가 봅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고리 삼아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준수하라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미생을 신뢰를 지키는 사람의 본보기로 그토록 찬양할 때는 언제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헌신짝처럼 폐기할 때는 언제냐는 논법을 사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물론 박근혜가 미생 운운했을 때는 친여 언론, 이 나라에 힘있는 보수 언론들이 전부 다 떠들어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하긴 합니다만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여하튼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을 받긴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7일 정무수석을 안 대표에게 보내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고 슬쩍 비켜갔으나 체면을 구긴 것만은 확실하다. 최소한 이번 일로 인해 한 번 약속하면 꼭 지킨다는 신뢰와 믿음의 정치인이란 주장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점에서 안 대표의 미생 공세는 박 대통령의 급소를 찔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급소는 너무 많아요. 그동안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 공약, 사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확대 그리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른바 좌파의 공약을 자기의 공약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대국민 사기를 쳤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어요. 박근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지키고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것만 어겼다면은 안철수의 공세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사기꾼에게 한 개 더 사기쳤다고 얘기해 본들 그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대표로서는 애초 지방선거에서 미생 공세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 대 약속을 지키는 안철수라는 대결 구도를 만들면 승산도 있고 차기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정치는 현실이라는 걸 무시한 순진한 발상이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으로 맞서는 일대다의 불공정 경쟁에선 야당 후보가 견디기 어렵다는 현장의 아우성이 빗발쳤다. 네, 급기야 안철수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 거부를 계기로 대해군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철벽같이 지켜왔던 무공천 입장에서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의 결론에 따르겠다고 선회를 했습니다. 맹문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을 한 셈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55대 45로 공천을 하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안철수 표 새정치의 상징으로 내세운 안철수에게는 이런 결과가 일정한 정도 타격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와 미생을 두고 벌인 싸움에서는 안철수가 KO승은 아니더라도 판정성 정도는 충분히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대표 둘 다 미생을 신뢰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써먹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미생을 용도 폐기를 했고 안철수 대표는 형식적으로나마 그를 끝까지 붙잡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과는 당원 투표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에 의해서 기초공천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긴 했습니다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새누리당에게 그 책임을 떠미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비겁함과 그리고 안철수의 나름대로 절차를 밟는 모습은 대비됐을 게 뻔합니다. 물론 친여 언론들은 안철수가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긴 할 겁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진이 지금 나타나서 심판을 본다면야 당연히 안철수 대표의 손이 올라가겠지만은 6.4 지방선거는 심판이 소진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생을 넘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태기 논설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안철수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입니다. 6.4 지방선거를 무난히 잘 치러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야권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박근혜 60% 나온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한 일이 너무나도 없고 약속을 어긴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물밑에 쌓여있는 민심이 결국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 한 야당에게 결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잘 선거를 치러서 새누리당의 오만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을 심판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여망을 수렴한다면은 비록 회고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래니까니 타협을 하자 이거이네. 메인스트림.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인스트림 대 메인스트림으로 대화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구를 내리시고 타협하셔야 됩니다. 하긴 기레티 선수끼리 기카면 안 되겠디. 알겠어. 카드 펼쳐보라. 국민라디오 4월 드라마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이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대박인지 경청해 주십시오. 뉴스케이가 시작되면서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은 약간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유사 업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성원과 그리고 기대와 그리고 조합원 가입을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의 애초 기대에는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겁니다. 결국은 승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4,000명에서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는데요. 24,000 돌파하고 25,000을 돌파해서 결국은 3만을 넘어서고 5만을 향해서 저희들은 달려갈 겁니다. 제 시간에 가입해 주신 전남 화순군 화순읍 종원이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게시판에 3구자를 정지하고 1년 조합비를 선납 완료했다는 금행재기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자, 두 번째는 요즘 언론들 보면요, 진짜 정몽준이 못 띄워줘서 그야말로 안달복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은 과거 정몽준과 뉴타운의 추억을 곱씹으면서 정몽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말만 살짝 다르게 해도 의원직 날아갈 사람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2008년 4월 총선 직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몽준 의원에 대해 나를 포함한 보좌진 앞에서 한 말이다. 그해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의 뉴타운 도리들이 대거 당선됐다. 정 의원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뉴타운 공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선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네, 정몽준 의원은 아마 동작 쪽에서 출마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뉴타운 공약을 적극 활용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은 그때 자기 보좌진 앞에서, 그리고 선대인 씨도 그때 보좌진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가 말만 살짝 다르게 해도 의원직 날아갈 사람들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오 전 시장은 총선이 끝난 며칠 뒤 뉴타운 추가 지정은 사실상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뉴타운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검찰 고발을 추진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공약이 헛공약이 아니라며 오 전 시장에게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라고 압박했다. 그중에서 정 의원의 압박 수위가 특히 높았는데 오 전 시장 발언은 이런 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네,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치러진 총선에서 2008년 4월이었죠. 한나라당 후보들은 우리 동네에도 뉴타운이 될 겁니다. 이런 뉴타운 광풍을 이용해서 뉴타운 도리로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오세훈에게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공약을 했으니까 뉴타운으로 지정하시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오세훈을 압박을 했고, 그 압박을 하니까 오세훈이가 내가 말만 살짝 다르게 해도 전부 의원직 날아갈 인간들이, 왜냐하면 가짜 공약이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선거 공약을 말하자면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잊고 싶은 지난 얘기를 꺼내는 게 썩 유쾌할 리 없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개발 헛공약병이 다시 도졌기 때문이다. 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서울 시내 30개 지역에서 대형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공약의 핵심인 서해 뱃길 사업도 사실상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관식에 가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해놨으니까 박 시장은 가서 테이프 커팅이라도 하고 폼을 잡는데 나는 박원순 시장이 해놓은 것이 없어서 텃밭에서 일만 하게 생겼다고 조롱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용산 개발 사업의 핵심 기관은 땅 주인인 코레일이다. 코레일은 용산 사업 추진 등의 여파로 지난 6년간 부채가 7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2.5배나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서 부채 감축 압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공기업 중 하나다. 이런 코레일이 어떻게 대규모 사업을 다시 추진한단 말인가? 무리하게 재추진한다면 코레일의 부채만 다시 잔뜩 늘어날 공산이 크다. 애초부터 이 사업은 계획이 수립된 2000년대 중반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주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장밋빛 환상이 깨지면서 무산된 이 사업은 대규모 소송전이 진행 중이고 주민들의 상처는 아물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용산 다시 개발하기가 나서는 정몽준이 참 보면은 안타깝기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몽준이가 하겠다는 서해 뱃길 사업, 오세훈이가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는 무려 7천억 넘는 예산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투입 비용 대 발생하는 편익이 절반도 안 되는 낭비성 사업이라고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애초 900억 원 정도 예산으로 시작했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사업은 최종 사업비가 900억은커녕 거의 5천억에 가깝게 됐습니다.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구현하기 어려운 국적불명의 디자인을 채택한 결과 설계비와 공사비가 계속 늘어난 탓입니다. 디자인 메카를 만들겠다며 엄청난 헬세가 여기에 투입되는 동안 주변 동대문 패션 상가는 변변한 지원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세훈 판타지를 구현하느라 오세훈이 취임했던 2006년 8조 5천억 원가량에 했던 서울시와 산하기관 부채는 임기 말에는 그보다 2배가 넘는 무려 2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설거지 실컷 했고 부채를 3조 2천억 원 넘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정몽준이 또다시 주민들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낭비성 개발사업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컷 설거지한 사람에게는 한계 없다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사고친 세력들이 반성은커녕 열심히 사고 수습한 사람 다그치는 게 도리입니까? 정몽준은 철저한 개발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을 해놓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세훈식 낭비성 막개발의 재탕이요, 시민들의 빚부담만 산더미처럼 부풀리는 악성 포퓰리즘이 바로 정몽준의 개발 공약입니다. 또다시 서울시민이 이런 엉터리 사기성 공약에 넘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오늘 선대인 칼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버스 파일럿님 이런저런 핑계로 근 1년 만에 정자를 했다 라면서 제2의 도약을 맞아 작지만 1년간 매달 1자씩 정자를 하려고 한다. 더욱 분발해 발전하는 국민TV가 되기를 기원한다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경남지역 조합원 배가운동 장소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날짜는 2014년 4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반이고요. 장소는 밀양역 광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 밴드가 밀양 송전탑 반대 할머니들을 위해서 밀양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희망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4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반, 장소는 밀양역 광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조합원들은 콘서트도 보고 조합원 배가운동도 함께 하자는 그런 내용의 글을 왕싸가지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칼럼은 요즘 한국일보가 아주 좋은 칼럼들을 많이 쓰는데요. 황상진 한국일보 편집국 부국장의 임기응변과 꼼수로 안보의 신뢰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이쯤 되면 국가안보를 책임진 기관들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하다. 군색해진 작금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앞선다. 다른 정부 부처 일이라면 굳이 날 세워 비판할 일은 아닐 것이다. 조직의 수장을 보호하려는 공직자들의 공명심과 충성 경쟁이라는 늘상 있는 일로 치부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국가정보원, 국방부는 다르다. 이 기관들은 비밀, 정보, 첩보 같은 함부로 발설해선 안 되는 일을 취급하는 곳이다. 국가 기밀을 앞세워 기자들의 취재에 늘 차단막을 치는 곳이 국정원과 국방부다. 그런 두 기관의 최근 깜짝 변신은 그래서 놀랍다. 왜 깜짝 변신을 하겠습니까? 조직 보호를 위해서 국가 안위를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국방부와 국정원에 쫙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요, 엊그제 지금 운영 중인 국산 무인 정찰기 송골매 그리고 내년에 실전 배치될 리모아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군사 비밀이에요. 금강, RF-16 등 첨단 정찰 장비의 성능을 입증해 보이는 사진들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민간 군사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이들 장비의 존재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은 국방부가 장비 존재 자체를 공식 확인하고 그 재원과 기능들을 상세히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입니다. 국방부는 왜 갑자기 군사 비밀의 봉인을 뜯어서 이걸 공개를 했을까요? 뻥 뚫린 대북 방어망이 야기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국방부는 밝혔지만 그 말 곧이곧대로 믿는 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북한보다 우월하게 축적된 대북 정보 수집 능력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청와대 하늘이 뚫린 무인기 사태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청와대가 국방장관 경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진 상황이었으니 국방부 다급했을 겁니다. 조직 수장의 낙마를 막기 위해 꼭꼭 숨겨온 군사 비밀의 문까지 이뤄젖힐 수 있는 곳이 국방부라면 안보 불안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안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국산 무인 정찰기 송골매, 내년에 실전 배치될 리모아이, 민간 군사 전문가들이나 군사 매니아들 사이에서 거론되긴 합니다만은 국방부가 이런 거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공개할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첨단 기기 장비들은 비밀일 때 그 가치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하늘이 뻥 뚫린 그 책임을 지고 낙마할 것 같으니까 우리 더 좋은 거 갖고 있어 라고 군사 비밀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한 겁니다. 예. 국정원은 또 어떻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으로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를 공개하고 건물 사진을 언론에 제공했다. 이 시설은 인터넷 지도 검색 서비스에도 나타나지 않는 국가 기밀시설. 그럼에도 국정원이 여발한 듯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증거 조작 파문과 강압조사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려는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실제 수용 탈북자들은 과거 이곳에서 조사를 받은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과 달리 국정원을 칭송하기에 바빴다. 국정원이 철저히 통제해가며 보여주고 싶은 부분과 들려주고 싶은 내용만 공개하는 의도적인 행사였던 셈이다. 정말입니다. 합신센터, 중앙합동신문센터 공개는 그야말로 국정원의 코미디였습니다. 합동신문센터도 그 존재 자체가 공개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했고 공개를 하면서 더 웃기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생님 때문에 잘 살고 있다는, 마치 김정일, 김일성 수령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북한 주민들의 그런 공식화된 세리머니와 똑같은 일들을 국정원이 자행했다는 걸 보면요, 진짜 나쁜 놈들끼리 서로 마주치다가 닮는다는 얘기 옛말 아니다는 생각 저절로 듭니다. 그뿐만 아니다. 국정원은 증거 조작에 관여한 요원들이 결백하다며 중국에서 활동해온 휴민트 인적 정보망 신분을 노출시켰다. 법정에서 유우성 씨에 대해 증언한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언론 인터뷰를 주선하고 그로 인해 그가 북한의 딸과 연락이 끊기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정보원이야 노출되든 말든 점점 윗선으로 조여오는 책임 추궁의 화살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국정원의 무모함이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보호해야 될 비공개 증언을 한 탈북자들을 언론에 인터뷰를 하라고 주선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탄원서가 공개되는 바람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졌다는 이런 일을 국정원이 자행했다면 이건 진짜 없어져야 마땅해야 할 기관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의 현주소라면 그들의 존재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무인기에 농락당했으면 철저한 자기방성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기밀까지, 군사기밀까지 해제해가면서 조직과 수장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 혜택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비밀, 최첨단 장비, 재원 이런 것들 알면 누가 유리하겠냐고요. 바로 그 혜택은 고스란히 북한 몫이 됐으며 이러한 첨단 군사 비밀을
공개한 국방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예요. 국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를 조직보호의 방패막이로 삼으면서 동시에 어렵게 구축한 정보원들을 노출시키거나 그리고 비밀시설을 공개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로 스스로의 기반을 허문 것은 자해로 협박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증거조작 관여자들을 보호하려고 정보원들을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까지 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 해륙의 안전조차 안중에 두지 않는 모습을 본 다른 정보원들이 과연 앞으로 국정원을 위해서 협조를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가족들 다 해를 입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위기를 꼼수로 모면하려다가 더 큰 위기를 겪는 사례 국민들은 수없이 봐왔습니다. 임경변과 꼼수는 늘 패착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신뢰받는 안보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두 기관과 그 수장들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이야기는 한국일보 장인철 논설위원의 칼럼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